몸이 아프거나 어딘가 불편할 때 우리는 의사를 찾아 병원에 가곤 합니다. 의사, 이들은 질병, 질환 또는 외상으로부터 사람을 치료하고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환자의 질환을 살펴보고 그 증상을 근거로 적절한 치료 행위를 선택, 그리고 적용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지식과 경험을 습득해야 하기 때문에 수많은 보이지 않는 노력들을 수반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궁금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을 치료하는 기술, 그리고 그에 관한 과학 지식들은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이러한 지식들의 발견은 인류로 하여금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의학의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의과학자에 관한 이야기 말입니다. 오늘날의 팬데믹 상황만큼이나 치명적인 전염력과 사상자를 발생시켰던 역사 속에 각인된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두창 또는 마마라고 불리는 악명 높은 바이러스, 천연두 바이러스가 바로 그 녀석입니다. 일단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전신의 발진과 함께 수포들로 뒤덮이기 시작하며 무려 10명 중 3명은 죽음에 이르게 만들고, 설령 자연적으로 치료가 된다 하더라도 후유증으로 시력을 잃게 되거나 전신에 흉터를 남기게 되는 아주 무시무시한 녀석입니다. 대유행했던 유럽 지역에서만 18세기 이전까지 매년 4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시각장애인들 중 3분의 1은 천연두로 인해 시력을 잃은 사람들일 정도로 당시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을 이 바이러스. 지금은 연구소 몇 군데에만 존재할 뿐입니다. 왜냐고요? 바로 이 천연두 바이러스를 인류가 완벽하게 제압했기 때문입니다. 에드워드 제너의 종두법의 발견 덕분이죠. 천연두 바이러스는 사실 지금은 현재 지구상에서는 이제 박멸이 된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예전에는 굉장히 치명적으로 네. 두창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병변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사망자를 만들어냈던 그런 이제 바이러스 질환입니다. 에드워드 제너라는 분이 소저술자는 이제 밀크메이드들이 천연두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거를 이제 발견을 하게 돼가지고 분명히 이 소에서 나오는 두창, 우두라고 하는 질환과 이 천연두가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바이러스에 한번 감염이 된 사람들은 다시 천연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지 않거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다고 해도 이제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게 질환이 나타나지 않는 점을 이제 발견을 해서 그거를 이용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고, 그게 이제 사실은 백신이라는 개념의 이제 시발점이 됐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1796년 잉글랜드의 의사 에드워드 제너는 천연두와 비슷한 증상을 소에게 발현시키는 천연두의 변종 바이러스인 우두 바이러스에 집중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19세기 말엽 소두창이라는 이름의 질환, 즉 우두 바이러스에 감염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서 제너는 다소 놀라운 결과를 알아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두는 천연두가 소에게 적응하는 변이 과정에서 인간에 대한 독성과 치사율이 낮아지게 되었는데, 때문에 인간 면역 체계에 쉽게 포획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우두에 걸려 완치가 된 사람들은 우두뿐만 아니라 이 바이러스의 모택격인 천연두마저 걸리지 않게 된다는 것을 제너는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면 천연두를 예방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그는 우두를 이용한 면역 형성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고, 이 결과 인공면역법 또는 우두법이라고 불리는 최초의 백신이라는 개념이 탄생하게 됩니다. 우두법으로부터 온 개념인 백신은 그 어원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세기가 지난 1885년 루이 파스테르는 광견병 예방 접종법을 개발하였는데, 제너에 대한 오마주로서 라틴어로 암소를 뜻하는 바카에서 이름을 가져와 백신이라고 명명하게 되었죠. 제너의 이 발견은 감염병을 인간이 제어할 수 있다는 새로운 의과학 패러다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가 사람들을 직접 만나 치료하는 일을 행했던, 즉 1차 진료 의사로서 활동했던 것보다 훨씬 광범위한 무대에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데 큰 공헌과 기여를 했음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천연두라는 질환이 완전히 사라진 것만 봐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의과학이 지난 수세기 동안 만들어낸 발전이나 공로는 굉장히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가 한두 번씩 경험하게 되는 암이나 당뇨병 같은 질환들에 대해서 어떤 원인으로 그런 질환이 생기고 특히 개개인별로 맞춤 의학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발전이 있어 왔고요. 우리가 늙어가면서 생기는 다양한 질환들, 특히 뇌나 신경계에 생기는 이런 퇴행성 질환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런 질환들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점차 밝혀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부터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방심을 했다 하면 슈퍼 전파가 일어나고 금세 방역 단계는 격상되곤 하죠. 벌써 코비드-19는 세계를 상대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오늘날에 발달된 의학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3년 만에 63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바이러스라는 것은 충분히 경계해야 할 병원체임에는 명확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합니다. 과거에 제너가 그랬듯 새롭게 나타난 이 질병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들의 생명체 내에서 특별히 인체 안에서의 활동을 연구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까에 관해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의과학자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의과학자는 의학에 적용되는 과학기술을 연구하고 이를 통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질병으로부터 벗어나 다시 건강할 수 있도록 돕는 연구자라고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과학은 일단 기본적으로 질병에 대한 과학이 되겠습니다. 인간의 삶을 생로병사라고들 많이들 하시는데 아주 오랫동안 인류는 생로병사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의과학은 생로병사 중에서도 특히 질병에 관심을 가지고 질병들이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에 대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을 해서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과학은 기본적으로 의학과 생명과학이 주를 이루는 것은 맞지만 공학하시는 분들, 그리고 수학, 물리학, 화학, 통계학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모든 지식이 함께 녹아들어서 질병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우리의 유전체를 분석을 한다거나 어떤 이미지 분석을 위해서 그런 컴퓨테이션,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자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의과학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그 의미를 잘 담아보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질병을 해결하기 위한 생명과학의 응용학문. 때문에 의과학은 생명과학과 매우 큰 연관성을 지니지만 생명과학과 같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 그리고 원자핵공학이 모두 물리학의 방법론으로부터 등장하여 우리의 삶을 이롭게 하는 기술로 발달했지만 컴퓨터공학을 물리학과 같은 학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의과학은 기본적으로는 생명과학,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인체에 관한 생명과학적 현상을 탐구 영역으로 삼고 있지만 질병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연구되는 학문이다 보니 그 방법으로서 물리학, 화학, 그리고 생명공학의 지식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학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여기고 있는 노벨 생리의학상의 수상 이력을 보면 1979년에 CT 기술, 1997년 광우병의 기저인 프리온의 규명, 2008년 에이즈의 병원균인 HIV 바이러스의 발견, 2010년 체외 수정 기술을 통한 시험관 아기 기술의 발견 등 인간의 질병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기 위해 다양한 과학적 방법을 적용한 사례들이라고 여겨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노벨 생리의학상은 생명과학 분야의 상이라기보다는 의과학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수상되는 명예로운 상인 셈입니다. 다시 말해 의과학의 발달은 곧 노벨 생리의학상의 수상 역사라고 여겨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벨상에 몇 가지 분야가 있고 바이오 쪽에는 이름이 생물학상이 아니라 생리의학상이라고 돼 있죠. 그 의미가 분명하게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왜 굳이 생리의학상이라는 이름으로 줬냐, 사람을 살리고 인류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를 해야 된다는 이제 명시적인 선언이라는 볼 수가 있겠죠. 의과학 쪽에서 그동안 쌓아왔던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성과들이 다
노벨 생리의학상에 들어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가장 인상적으로 인류에게 혜택을 준 기술이 뭐냐, 병원에서 쓸 수 있는 기술이 뭐냐 하면은 단연코 시험관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험관악 기술이 있기 전에는 잘 임신이 안 되고 아기들이 태어나지 못하는 결과로 막혀있던 걸 갖다가 그 시험관악의 기술이 생김으로써 굉장히 많은 부부들이 혜택을 봐서 많은 사람들이 탄생하게 된 거죠. 굉장히 상징적으로 중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과학의 선구자들을 나열해보자면 종드법의 에드워드 제너, 세균학의 아버지로 일컬어지고 있는 루이 파스테르, 자신의 백신에 특허를 내지 않아 약 100원의 단가로 생산이 가능한 소아마비 백신을 만들어 전 세계 수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었던 조너스 소크, CT의 발견 및 개발을 통해 손상 없이 체내를 진단할 수 있도록 만든 앨런 코맥과 고드프리 하운스필드 등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잠시 이들의 학문적 이력을 살펴보자면 제노와 소크는 의사였으며 파스테르는 생물학자이자 화학자였고 코맥과 하운스필드는 각각 물리학자와 전기공학자였습니다. 훌륭한 축구팀의 다양한 포지션의 선수들이 각자의 임무를 수행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같이 의과학은 하나의 목표인 인간의 질병 해결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적인 인력이 융합 연구를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번 코비드-19 팬데믹 상황에서 새로운 형태의 백신을 전례 없는 속도로 빠르게 제작, 상용화할 수 있었던 배경에도 이와 같은 융합 연구의 시너지가 10분 발휘된 사례라고 꼽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2019년 12월에 이제 우한 지방에서 폐질환이 처음 이제 발생을 했고요. 바이러스 학자들을 중심으로 불과 1개월 만에 원인 바이러스인 사스코브2 바이러스를 동정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바이러스가 이제 우리 몸에 침투하기 위해서는 그 스파이크 단백질을 통해서 우리 몸에 침투를 하게 되는데요. 스파이크 단백질의 구조 역시 규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제 면역학자들은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면역 반응이 중요한지에 대한 방어 면역을 연구를 수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모든 기초 연구들을 중심으로 해서 백신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원천 기술을 이용해서 백신 후보 물질을 도출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더나에서 개발한 mRNA 백신의 가장 큰 특징은 대학의 기초 의과학 연구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생명과학과 생명현상과 질병의 근원을 밝히는 의과학의 기본 지식이 없었다면 이러한 이제 백신의 개발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의과학과 의공학과 의학과 나노과학과 같은 다양한 학문들이 팀 사이언스를 통해서 우리 인류가 필요한 그런 이제 새로운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영역들의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당면한 세계적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목표로 밀도 있는 연구가 진행될 수 있었던 배경, 그리고 그 맥락 덕분에 불과 2년도 채 안 되어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백신 접종이 가능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많은 사람들을 코비드-19 감염증의 중증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의과학의 협업체계 없이는 불가능했을 일이었죠. 그렇다면 이러한 연구가 어떤 목적에 의해 또 실제로 어떤 과정 단계를 거쳐 연구되는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과학후기는 우리나라에서 의과학을 연구하는 우수기관인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에 직접 방문해 몇 가지 실제 연구 사례들을 취재해보기로 했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비만 그리고 대사질환을 연구하는 연구실입니다. 그래서 주로 동물 모델을 이용해서 사람의 어떤 질환들을 모델링해서 새로운 치료제를 찾고 병의 어떤 기전들을 찾는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 모델링이라 하면 동물을 실제로 이용하는 건가요? 네, 동물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험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유전공학적인 어떤 변형을 가해서 만든 그런 쥐들도 사용하고 있고 비만을 만들기 위해서 고지방 식이를 먹여서 비만하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유도를 해서 그런 질병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케이지 뚜껑을 열면은 오, 이제 보면은 쥐가 엄청 크기가 차이가 심하네요. 네, 날씬해 보이는 쥐가 이게 정상적인 쥐고 이 옆에 보이는 이제 매우 뚱뚱해진 이 쥐는 뇌의 식욕조절 중추를 조절하는 지방으로부터 분비되어지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쥐입니다. 그래서 이 쥐는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고 끊임없이 계속 먹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뚱뚱해진 그런 쥐가 되겠습니다. 매우 비만해진 쥐의 어떤 잘못되어진 이런 대사를 교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약물들을 우리가 이제 새로 개발해서 처리를 해서 쥐 동물 모델에서 그런 약물들이 효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전임상 시험들을 통해서 사람한테까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어떤 신약 개발하는 데서 흔히 쓰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여기 사진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레이저랑 렌즈들, 미러들을 이용을 해서 살아있는 상태의 동물 안에 있는 세포들을 찍을 수 있는 현미경을 개발하고 그걸 이용을 해서 우리 몸에서 이제 질환이 어떻게 발생하며 그걸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빨간색 레이저, 녹색 레이저 하나로 모으고 그다음에 이런 스캐닝 패턴을 만드는 거를 현장에서 조금 더 보여드렸었고요. 네. 이거는 자 왼쪽에 있는 거 보시면 이거 살아있는 마우스의 폐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 네. 렁이 폐죠. 위에 이제 인공호흡기를 달아두었어요. 폐가 숨을 쉴 때마다 막 폐가 움직이는데 네. 이 폐를 잠시 공기를 빼어내서 이 부분만 잠시 고정한 다음에 폐 안에 있는 모세혈관, 폐는 모세혈관으로 꽉 차 있어요. 네. 폐혈증이 걸리면 빨간색 세포들이 모세혈관에서 막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혈관을 막아버려요. 오, 그러게요. 자, 그러면 녹색으로 혈액이 자르고 있던 게 혈액 흐름이 갑자기 멈춰버리죠. 이 위에 보시면 이게 시간이거든요. 이게 네. 분이에요. 이게 딱 10분짜리 동영상이거든요. 네. 근데 보시면 한 2분 30초, 한 4분, 5분, 6분 30초에 딱 멈추죠. 그러게요. 그렇죠? 30초에서 1분 안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굉장히 네. 녹색으로 밝았던, 그러니까 혈액 녹색으로 순환이 잘 혈액순환이 되고 엄청나게 잘 되고 있던 게 갑자기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빡 어두워지죠. 네. 보시면 이제 안에 이제 멈췄으니까 혈액이 멈춰 있는 것들도 보이고 네. 사실은 그냥 마우스는 아니었고요. 네. 급성 폐혈증에 걸린 생쥐였어요. 아. 급성 폐혈증에 걸리면 24시간 안에 절반 이상이 죽어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도 네. 똑같아요. 폐혈증 걸린 분들께서는 사망률이 되게 높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주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이제 동영상을 한번 찍어본 거예요. 그렇군요. 폐혈증에 걸리면 혈액 중의 산소 포화도가 급격하게 정말로 뚝뚝뚝뚝 떨어져요. 정말로 실시간으로 떨어지거든요. 와. 그럼 이렇게 막히는 원인이 요 빨간색 요 세포라는 거 우리가 알았잖아요. 네. 요 빨간색 세포가 서로 달라붙은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렇게 달라붙은 세포들을 다시 풀어주면 되죠. 그렇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달라붙은 세포들을 저희가 꺼내서 한번 관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어떤 물질 때문에 이게 서로 들러붙는구나라는 걸 저희가 찾을 수가 있었고요. 그 들러붙는 물질을 들러붙지 못하도록 막아주면 되겠죠. 아니면 들러붙어 있는 거 풀어주거나 하는 약물을 찾아서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네. 이런 현상이 거의 없어지는 걸 우리가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군요. 자, 그래서 왜 산소 포화도가 떨어질까? 이 빨간색 세포들 때문에 그렇구나. 그 빨간색 세포들이 서로 달라붙어서 그렇구나. 네. 그러면 그거를 다시 풀어주면 이 현상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제 전체 연구를 해서 저희들이 논문도 내고 치료제 특허도 내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처럼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에서는 자연과학자 및 공학자, 의사과학자들의 협업 체계를 통해 세계 수준의 의과학 분야에 관한 연구 및 성과를 실제로 도출하고 있는 기관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이해하고 있는 것을 이번 취재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불과 창립 15년 만에 이러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의학적인 질문들 또 필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생물학자들 또 다른 분야의 연구자들과 함께 융합 연구를 할 수 있는 가장 최초의 가장 훌륭한 플랫폼이었고요. 많은 학생들을 배출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 과학의 그 중요성은 앞으로도 계속될 걸로 생각합니다. 인간이 역사가 그 질병의 역사와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인구의 노령화라든지 전염병의 창궐 이런 부분 모든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인류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의과학의 발전밖에는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실제로 그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에 이제 바로 그 옆에 충남대학교 병원에 근무하면서 카이스트의 여러 의과학자들과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질병의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학기술이 발전에 크게 기여했고 의사들이 과학에 접목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간 그 배출된 여러 의사과학자들이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크게 성장해서 글로벌한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One of the things which I've been noticing, especially last 10 years, is the rise of Asian science, which now is actually, in my point of view, often outcompeting even science which is produced in the US. If you look at the number of papers coming from China, Japan, Korea, they're huge and they're all high quality papers.
I think things are moving in Korea, and in Korea, especially in KAIST, which is a major hub of science in Korea. So that's why I started connecting with Korea. I got a lot of Korean postdoctoral trainees or students in my lab, which helps to facilitate this interaction, which started off actually by interacting with Minho Song and then grew into a research collaboration funded in part by Korea, and No has led to several papers and a long-term collaboration. And so I'm very happy about this. And I see Korea there in the Asian world having a special place because it's not Japan, it's not China. It's kind of the most Western country in Asia. And that's why it's also very easy to collaborate because there's much less cultural barriers, I would say, than with some of the other countries. Far East.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이 보유한 역동적인 연구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이면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 및 훌륭한 융합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융합 인력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해당 전문가분들의 설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연구 환경은 매우 드물다고 하죠. 우리나라에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의과대학을 가려고 모이고 있고 실제로 의사가 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의사는 우리나라 전체를 위해서는 전체 의사의 한 10% 정도, 1년에 한 400명 정도는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몸의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기술적, 방법적인 것이 탄생할 수 있으니까요. 의사로 계신 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환자 보는 일만 하고 있어서 국가적 큰 손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10%는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의 사명이죠. 기초과학 의학을 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임상 의사들을 강력하게 추천해서 새로운 발견을 하는 과학자로 만드는 것이 진정한 의과학대학원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진단과 백신, 그리고 치료제 개발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새로운 질병이 인간을 괴롭힐 때면 의과학이라는 학문의 영역은 더욱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날개를 활짝 펴는 듯 합니다. 알 수 없는 질병으로부터 인간을 지키고 보호하고 또다시 원래의 몸 상태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응용과학 기술을 개발한 학문, 또 혁신적인 항암 치료를 위한 면역 항암제 등 정복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암을 정복하기 위한 오늘 이 순간에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학문, 또는 수명을 연장시키는 신약을 개발하거나 질병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랩오너칩 기반의 바이오칩, 바이오센서 기술을 만드는 학문. 이 모든 기술의 개발은 곧 의과학 당신의 본래 목적인 인간을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가치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의과학 관련 세계적 수준의 논문과 연구 성과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의과학을 메인으로 하는 기업인 제약산업에서는 세계 무대를 상대로 다소 뒤처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다국적 제약회사들, 예를 들어 mRNA로 유명한 파이자나 모더나 테라퓨틱스와 같은 회사들은 모두 미국과 영국, 유럽, 일본의 회사들입니다. 무엇이 부족하여 아직 우리는 백신 그리고 신약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1887년 프랑스에 설립된 파스테르 연구소, 1891년 독일에 설립된 코흐 연구소, 1901년에 미국 록펠러 대학과 60년의 소크 연구소 등 세계 수많은 연구소들의 역사와는 다르게 오늘 인터뷰로 모셨던 의과학자들의 연구기관인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은 아직 15년 남짓한 경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짧다면 짧은 이 기간 동안 보여준 몇몇 연구들은 전 세계 어느 의과학 연구소 못지않은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직업은 아주 많습니다. 소방관이 되어 물리적 재난 상황에서 인명피해를 줄이고 구조행위를 할 수도 있고, 의사가 되어 직접 환자의 질환을 체크하고 이에 맞는 적합한 치료를 통해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들여다본 사람을 살리는 방법에 관한 연구를 행함으로써 보다
광역적인 영역에서 사람을 살리는 근본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방법도 아주 매력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 오늘인 것 같습니다. 의과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코비드-19 같은 사건 하나만 봤을 때도 약으로 정말 개발이 돼서 사람들한테 사용될 수 있었던 거는 매뉴팩처링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그런 시설들이나 설비들이나 이제 뒷받침이 돼야지 사실 이렇게 대량으로 이제 백신도 생산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가 융합적으로 발전을 해야 의과학이 지금보다 한 단계를 완전히 넘어서는 단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그걸 뒷받침하거나 그걸 이제 좀 더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학문이 동시에 같이 발전을 하는 것이 이제 의과학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새로운 것으로 뻗어나갈 것 같은데요. 이 카이스트라는 공간에 의과학대학원이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공학을 하는 공대거든요. 여기서 벌어지는 굉장히 다양한 새로운 신기술들을 의학이 어떻게든 접목해서 기존에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우리 몸을 창조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미래 의학이 발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거는 그 어떤 변화든지 우리 인류의 복지에 기여하고 개개인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만 이루어지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새로운 시도들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이라고 하면은 시간은 당연히 걸리겠지만 정말 이제 정복이란 단어가 등장할 정도로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에 뭘 할 거냐? 뭐 영화에선 결국 소재로도 많이 등장하겠지만은 인류를 더 얼마나 질병과 무관하게 건강하고 오래 살게 하냐, 거기에 방점이 찍힐 것 같아요. 노화 쪽이 결국에는 의과학이 여러 가지 중요한 질병들을 어느 정도 해결한 다음에 거의 모든 역량이 집중될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한 채로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많은 의과학자들이 달려들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의과학은 질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바이러스 면역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번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서 보신 것처럼 새로운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이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인류를 위협할 그런 이제 바이러스들은 새로 이제 계속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같은 이제 의과학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그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연구를 계속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수많은 종류의 만성 질환들, 특히 인간의 수명이 이제 점점 늘어남으로 해서 과거보다는 이 다양한 종류의 만성 질환에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사는데, 다양한 만성 질환들, 암,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퇴행성 뇌질환, 이런 종류의 만성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분야가 가장 의과학자들의 노력들이 집중돼야 될 분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질환들에 대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획기적으로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이제 많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과학 연구를 하는 거는 주변 사람을 돕기 위한 목적이 전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의과학 연구를 하는 거는 아픈 사람을 더 치료해주고 건강하게 사실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연구가 의과학 연구고요. 의과학 연구는 정말 많은 연구들 분야 중에서도 가장 보람찬 연구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연구 성과를 가지고 아프신 분들이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기술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느끼는 증상을 인지를 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진단을 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찾아내는 그런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와 분자들의 작동 원리를 이해를 해서 그 원리에 기반해서 디자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고요. 또 그 방향으로 발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를 위해서는 생명과학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가 필수적이겠죠. 의과학은 기본적으로 그 인류가 가지고 있는 질병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학과 기술의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각 질병 하나하나에 대한 문제 해결도 있지만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플랫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산업의 발달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전체적인 그 과학기술 발전에서 인간의 그 보편적인 그 인권의 향상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 think it's a quite exciting time to be in biomedical sciences because I think we're now on the verge of harnessing a lot of things which have been done previously. I think everyone knows the human genome is now about 20 years old that we discovered it, and I only think we're now starting to see that we can actually benefit of that knowledge because the technology now becomes so much commonplace that very soon we all will have our genetic passports. In our country, there's already a number of people, including me and my family, who have their whole genome sequenced. So I think this information now allows to bring in biomedical science into a different field because we're not in the blind anymore. We have our genetic makeup. Now we have the tools at hand to really make discoveries which can help mankind and solve certain diseases. 학문이라는 것이 사실은 한 가지인데요. 사람들은 수학,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뭐 농수산학 또는 의학 이게 다른 거로 생각하지만은 모든 생명체는 다 DNA로 유전 정보가 다 들어있다는 것은 한 가지의 진리로 수렴해 가거든요. 우리 인류가 과학이 발달해서 DNA를 직접 연구할 수 있게 된 시점이 1975년입니다. 그래서 1975년 이후는 사실상 역사로 치면은 유사 시대에 들었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물리는 원자, 입자, 천문 이런 거를 하지만은 화학은 그보다 조금 더 큰 몰레큘에 대한 연구를 하지만은 생명은 더 큰 분자 수준의 연구를 하는 것일 뿐이지 사실은 물리, 화학, 자연이 다 같은 학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문이 이렇게 발달하였을 때 최종적으로는 사람을 이해하는 대로 수렴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해하는데 가장 우리가 혜택을 많은 것이 공학적인 이런 발전도 있지만은 인간이 어떻게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그리고 또 더 많은 그 혜택을 누리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거로 모든 학문이 초점이 맞춰지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의과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